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약속을 드렸듯이 주식 이론에 대한 설명 중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환율과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이론이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론 쪽에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는 실전적인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직접 투자하는 거죠. 재테크를 주식으로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론을 어느 정도 알고 가셔야 이 소중한 자신의 자산을 잃지 않습니다. 주식에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주식에서 재산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게 너무 실전적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한계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재테크로 하시겠다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한다면 재미없는 이론이겠지만 알고는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환율과 주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나중에 수업을 다 들어보시고 어느 정도 만족스러우셨다고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신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데 이제 조금 할 때도 됐는데 좀 그렇네요. 일단 도움이 되셨다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율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환율은 아시겠지만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자국 화폐의 대외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외환시장이라는 곳에서 결정이 나는 건데, 이 외환시장은 다른 나라의 화폐 및 외화 표시 증권을 하나의 단일 상품처럼 사고 파는 시장을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시장이죠. 알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고,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환율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기본 베이스가 되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율 제도는 크게 고정환율 제도와 변동환율 제도가 있습니다. 고정환율 제도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환율을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매일 아침에 장이 시작되기 전에 고시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좋은 점은 환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측면이죠. 이에 따라서 대외무역의 안정성이 보장돼서 국제거래가 촉진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환이 너무 많거나 또는 너무 적을 경우에는 이 조정이 쉽지 않죠. 그래서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고정환율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개도국들, 이제 막 시작하는 국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 형태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중국이 대표적인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죠. 매일 아침에 공시를 합니다. 인민은행에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동환율 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취하고 있는 제도를 얘기하는데, 철저하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자동으로 환율이 조정되기 때문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한 번씩 이런 게 있죠. 투기성 자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과정에서 환율이 급변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무역과 국민경제에 가장 큰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그 도중에, 외환위기 도중에 이런 경우가 한번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고전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환율의 상승과 하락,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제부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수준은 고등학교 학생들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이상 설명드리면 어려워서 대부분 포기하실 거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환율의 상승과 하락입니다. 먼저 환율이 상승했다, 환율이 올랐다 라고 얘기하는 건 바꿔 얘기하면 원화 가치,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일명 평가절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은 1달러입니다. 1달러를 기준으로 기존에 태계 이황 선생 한 분과 1달러를 교환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환율이 올라가게 돼서 상승하게 돼서 퇴계 선생 한 분으로 이제 안 되는 겁니다. 퇴계 선생 두 분이 필요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2,000원으로 똑같은 1달러인데 이제는 이 1달러를 갖고 오기 위해서 2,000원의 돈, 퇴계 선생 두 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퇴계 선생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얘기겠죠. 즉 원화 가치,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한다라는 경우는 거꾸로 가면 되겠죠.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퇴계 선생 두 분이 필요했는데 1달러를 갖고 오기 위해서 이제 퇴계 선생 한 분만 주면 1달러를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 평가 절상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의 변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 머리가 아픕니다. 잘 보셔야 해요. 이게 오늘 한 번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외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외환의 수요가 증가한다. 달러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느냐?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 자, 수입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어떤 물건을 사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기 위해서는 달러를 결제를 해야 되겠죠. 결제할 때 사용되는 돈이 달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더 많이 갖고 가야 됩니다. 어떤 A라는 상인이 물건을 수입해 오기 위해서는 외환 시장에 가서 달러를 갖고 와야 돼요. 달러의 수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됐을 경우, 그러니까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국내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외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해외 투자가 증가하는 경우, 당연히 달러가 많이 필요하겠죠. 달러로 투자를 할 테니까. 또는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경우, 지금 요번 뭐 명절 지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금 외국 갔다 오신 분들도 요번에 계시겠죠. 이분들 가실 때 어떻게 가십니까? 우리나라 돈 가지고 가십니까? 원화 가지고? 원화 가지고 가서 결제한다 그러면 뺨을떼기 맞습니다. 달러로 다 교체를 해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랬을 경우에 외환, 달러나 그 외 그 국가에 돈이 필요하겠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 개념이 안 와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게 수요량, 공급량,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수요와 공급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요게 가격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게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비싸면 많이 안 사겠죠. 싸면 많이 살려고 할 겁니다. 자, 요게 수요 곡선이 됩니다. 자, 가격이 비싸면 안 삽니다. 수요량 얼마 안 됩니다. 가격이 비싸니까. 가격이 싸면 많이 살려고 하겠죠. 이게 이제 수요자들의 심리니까. 요게 수요 곡선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팔려는 사람들은 비쌀 때 많이 팔려고 할 것이고, 쌀 때 팔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 곡선이 됩니다. 요게 수요 곡선이 되고, 요게 공급 곡선이 됩니다.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죠. 요게 환율이 되는 겁니다. 요 자리가 환율이 되는 건데, 지금 이 경우 외화의 수요가 증가를 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수요 곡선, 원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원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환율이 가격이 이만큼이었는데 가격이 이렇게 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외환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수입이 감소한다거나 해외 투자가 감소하거나 자국민들이 해외여행을 안 갈 경우, 그러면 달러가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 요구하는 사람들,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요 원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의 변동이 국가 경제, 즉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볼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내용이겠죠. 자, 간단하게만 갑니다, 지금. 자, 먼저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출이 증가합니다. 왜? 환율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의 물건을 팔 때 이 물건 가격이 싸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니까 수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수입을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똑같은 물건인데 더 비싼 값을 주고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생산이나 고용은 증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을 반기는 쪽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면 무조건 좋기만 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원자재 및 부품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원료가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제하자원이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 가공무역을 통해서 물건을 내다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을 해서 물건을 내다 팔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원자재 가격이나 부품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결국 생산비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서 국내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불리한 점이 되겠죠. 국내 물가 상승은 지난번에 이론 수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좋지 않겠죠.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외채의 상환 부담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중요한 주가와 관련된 부분인데, 외국인들 큰 손이지 않습니까?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거라고 예상된다고 한다면 주식을 매도해서 계속해서 달러로 바꿔가게 됩니다. 이걸. 그러니까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한다. 이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뭐 반대의 경우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당연히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물건이 외국에 팔렸을 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면 수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수입은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생산이나 고용은 악화가 돼서 좋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원자재나 부품 가격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비가 감소하면서 상품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물가가 안정을 이루거나 또는 하락할 수도 있죠. 그래서 현대국가의 목표 중에 하나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인데, 이거 필립스 곡선 설명드렸습니다. 이 두 마리 토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외채 상환 부담은 당연히 감소하게 되면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주식을 보게 되면, 주가를 보게 되면 외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환차익까지 고려하겠죠. 환차익까지 고려를 해서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조금 빨리 설명을 드려서 어떻게 이해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내용이 원체 많다 보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급해서 좀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 결과론적인 얘기를 일단 먼저 드리고 좀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죠. 자, 결론을 보게 되면 주가는 돈의 흐름에 의해서 민감하게 움직임이 나타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전제 조건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주가와 환율은 조금 아까 봤듯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환율은 떨어진다, 또는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관계를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를 보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외인들의 대량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크게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모습을 한번 보였었죠.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회수를 해서 이걸 본국으로 가져갈 때 외화의 수요가 늘어나는 건데 이걸 본국으로 가져가지 않고 국내 채권시장이나 다른 금융시장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팔았지만 환율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이 환율하고 관계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게 환율 차트입니다. 환율 차트인데 아주 참 묘하게 맞아 들어가는데요. 이 환율 차트가 지금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해서 어느 정도 이 박스권을 그리며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땠느냐? 작년 6월부터 본다고 한다면 6월부터 시작해서 환율이 급등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급락합니다. 급락하고 나서 박스권 보이다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올라왔던 지점이죠. 이게 언제죠? 10월입니다. 10월이면 요 10월 무렵, 요 무렵이네요. 요 무렵에 급등을 다시 한번 줬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 다시 한번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반비례 관계가 명확하게 보이실 텐데 이걸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보시면 어떤가요? 지금 두 그래프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똑같이 움직이죠, 거의. 여기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이제 그건 다른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환율과 주가의 관계가 어느 정도 반비례 관계에 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제가 이걸 지금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맨날 앉아가지고 외국인의 이 매매 형태라든지 내 종목, 그 다음에 코스피 종합, 코스닥 지수, 이런 지수들 이것만 백날 봐봐야 사실 안 된다라는 거죠. 환율도 같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환율의 변화가 먼저 선행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먼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을 하면 여기서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이 예외적인 경우는 당장 알 수 없습니다. 요건 차후에 돈이 빠져나가고 났을 때의 상황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공부를 조금 제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안에 내용상에서는 거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꼭 다시 보셨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 내용. 환율이 상승할 때 요것만 사실 알고 있으면 환율 하락은 똑같이 연결될 수 있으니까 요 내용을 조금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겠죠. 이 결론하고 이 부분만 명확하게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제가 부연 설명을 위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기본적으로 아마 대부분 아시지 싶은데 이 환율에서의 수요와 공급 간의 관계, 요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환율이 상승했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냐,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 뭐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한다,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많이 필요로 하느냐, 많이 필요로 하면 이게 오른쪽으로 가겠죠. 이게 이 값이 이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거니까 요렇게 증가하느냐, 아니면 수출이 그러니까 외인들이 달러가 별로 필요가 없어서 국내 그냥 원화로 갖고 있으면 되니까 별로 필요가 없어서 공급을 많이 안 해주느냐 또는 필요가 없느냐, 이 공급도 마찬가지고 더 많이 공급을 하겠느냐 적게 공급을 하겠느냐, 요 관계인데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원리인 거고요. 요 내용이 원리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결론이었습니다. 조금 빠르게 설명을 너무 간략하게 빠르게 드려가지고 저도 좀 하고 나서 조금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블로그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셔도 좋고 메모란에 가시면은 종목 상담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다 올려주셔도 좋고 아니면 무료 채팅방에 오셔가지고 강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만족스러우실 수 있을 만큼이 얼마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아는 만큼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내용이었는데요, 반드시 몇 번 보셔서 숙지를 하시고 요게 항상 주식시장에서 같이 창을 띄워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혼자 주식시장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